네, 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사회과학연구원 관복론 포럼 제2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학과 손윤규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 방법론 포럼은 총 4회 세미나로 이루어지고 지난번 김홍준 영상자료 원장님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 김주호 교수님 발표 그리고 4월 24일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 박창연구원 그리고 5월 29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정길 교수님 발표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세미나는 수요일로 예정돼 있고 시작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학연구원 홈페이지나 학내 메일 공지 또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모신 분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님입니다. 김주호 교수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스탠포드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를 그리고 MIT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2016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을 이끌고 계시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명실공히 HCI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성과를 내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국제학계에서 수십 개의 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고 100여 편의 논문을 유수의 국제학회와 저널에 발표하셨습니다. 요즘 AI 플랫폼들이 발전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AI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인간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설계와 운영 관점에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관련 기술 구현에 있어서 사회과학 연구와의 접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수년 전에 이제 서울대 학부생일 때 정보문학 수업을 들으러 16동, 83동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때 들었던 수업들이 계기가 돼서 저는 이제 HCI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식 교수님 그 당시에 정보문학 이끄실 때 와서 그 인연으로 또 이준환 교수님도 제가 유학 가고 공부에 고민이 있을 때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에 그 뉴릭스라는 그 AI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조 강연을 했는데 거기 이제 10,000명이 있었거든요. AI 연구자분들 10,000명 앞에서 했는데 지금이 좀 더 긴장이 됩니다. 여기서 막 보고 계시니까. 네. 저는 이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인터랙션을 설계하고 만들고 평가하는 연구를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컴퓨터가 요즘에 이제 AI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제 HCI가 HAI 영역을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연구를 소개드리고 또 이제 사회과학 배경의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회과학 배경의 분들과 많이 협업을 해오고 있고 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깊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나 그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AI의 어떤 다음 방향을 탐색한다든가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연구들을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그래프인데요.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이제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정점에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라는데요. 결국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품이 좀 꺼지고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사회에 좀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정점에 있는 키워드들이 바로 이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리스폰시블 AI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그런 키워드인데 여기서 그런 관건은 이 정점에 있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정점에서 그냥 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과학적인 질문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옆에서 주워 듣다가 이 GPT라는 개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GPT는 이제 그 챗 GPT의 GPT가 아니고 범용 기술,
범용 기술이라는 의미의 GPT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정말 이 사회를 정말 바꿔놓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전기, 자동차, PC, 인터넷, 모바일 이런 이제 기술들. 근데 그럼 AI도 그런 GPT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앞에 있는 기술들도 그냥 기술이 나와서 기술만으로 그런 GPT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련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받쳐주는 기술이 또 추가로 개발이 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지식들이 축적이 돼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AI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숙도가 올라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정말 GPT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많은 전망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네, 뭐 몇 가지 그냥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GDP를 7% 향상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경우에 50% 정도의 작업이,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노동력을 봤을 때 반 정도의 업무가 이제 AI에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큰 파급력이고, 뭐 이제 최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는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뭐 그냥 몇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해본 사례들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6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자기랑 자기 동생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면서 이제 노는 꿈을 꾸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를 이제 챗GPT한테 보여주면서 이 무슨 그림인 것 같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침대 같은데 아이들 둘이 누워있고 뭔가 꿈을 꾸는데 뭔가 놀고 재밌는 뭔가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것은 이게 이제 냉장고 그 자석 클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자석 그 종이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인 것 같다까지 이제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기술이 많이 올라왔구나. 저는 이제 이 강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어젯밤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제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강연을 할 것 같은데 이 방을 한번 재현해봐라.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비슷해요. 저는 막 테이블, 의자랑 화면 나오는 것까지 굉장히 비슷해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생성형 AI도 이제 굉장히 기술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요거 이제 그저께 그 유명한 작곡가시죠, 김영석 님이 트윗에 이제 올리신 내용이에요. 엊그제 모기관의 의뢰로 작곡 공모 심사를 했다. 1위로 뽑힌 곡이 제법 수작이었다. 그런데 오늘 주최측으로부터 AI를 사용해서 텍스트만 치고 만들어진 곡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걸 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양상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소설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수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영어 수업하는 그 EFL 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에세이 쓰는 수업 이런 것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걸려서 이제 에세이 쓰는 걸 배우는데 그냥 5초 만에 답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챗GPT 쓰면 와 신난다 하는데, 사고 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근데 나의 설 길은 무엇인가? 뭐 이래서 당장은 좋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수업을 또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가? 많은 영역에서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챗GPT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라는 그 어떤 서비스는 결국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기술, GPT-3, 4는 이제 기술이죠. 그 기술이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결합이 된 서비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채팅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상황에도 개발 환경에 통합이 되고, 뭐 포토샵에도 통합이 되고, 오피스에도 통합이 되고, 검색에도 통합이 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양상의 통합이 현재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근데 과연 사람들이 이러한 시스템, 서비스들을 잘 쓰고 있는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들 이제 결국 이제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지금 다들 열광하고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쿨한 데모를 넘지 못하는 이제 서비스들 해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쓰는가, 혹은 뭐 매일이나 매달의 그 액티브한 사용자 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적인 서비스들에 비해서 지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 이제 세콰이어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그 액트 2, 우리가 생성형 AI의 2장에 들어가고 있다. 1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2장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장에서는 기술만으로 모든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기술만 보여주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투자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뭔가를 주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데이션 모델만 있으면 됐다. 예를 들어 GPT-3, 4 기술만으로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제 사용을 하고 열광을 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부속으로 사용해서 그걸 얹어서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쿨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데모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때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엔드투엔드로 풀어야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좀 도출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인터랙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 하면 결국에 이제 이 모델 자체만으로 우리가 뭐 챗GPT, 뭐 GPT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그런 구조를 잘 갖춰야 하고요. 마지막은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실질적인 환경에서의 문제를 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평가를 해서 풀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AI가 범용 기술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굉장히 지금 최전선에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가 돼서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몇 가지 개인적인 예측을, 예측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틀릴 것을 각오하고,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이제 정말 더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 막 저희 어머니도 막 GPT-4, 막 5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면 그런 기술은 더 녹아 들어가고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걸 써서 내가 뭐를 하게 됐다, 뭐 작곡을 했다, 글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더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픈 AI 같은 회사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마도 이제 애플이 모바일이나 PC 시대에 했던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모델을 모든 생태계에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쓰도록 더 유도를 하는, 개인 사용자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에이전트 측면에서 사실 또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또 언론 정보나 사회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처럼 동작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에이전트랑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협업이라든가 그런 그 그룹의 다이내믹들이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죠? 새로운 이론과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이론들을 우리가 에이전트에도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열려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왜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술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혼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디지털 AI 교과서 추진을 굉장히 교육부에서 활발히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대두되는 이슈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LLM을 도입해서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챗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챗GPT에 들어가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물어보면 분쟁 지역입니다. 교육부에서 이거를 검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는 기준을 과연 AI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애초에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블랙리스트 몇 개 넣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되려면 이제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죠.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통제력을 가지고 또 일관적인 결과를 주고 제대로 된 답을 주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 또 그걸 검증하기 위한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측면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단순히 챗GPT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수천억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마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그 성공 지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평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사회과학과 AI의 접점에서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개요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서 이제 생성형 AI의 세 가지 인터랙션 과제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정말 이제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뭐 기술이 나오고 사람들이 쓴다 이거를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정말 사람이 한마디로 어떻게 던지고 그거의 모델을 어떻게 답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혹은 또 그런 마이크로한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연구를 저는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많이 부딪히고 있는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인터랙션의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이제 의도랑 가치를 과연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제가 뭐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멋진 AI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디테일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그런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제 기술의 이 명세인데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아, 내가 말하면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렇죠? 둘 사이에 이제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브릿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제 채팅창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말로 하죠. 그죠? 자연어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스트리머 분이 계신데 이 김편집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2시간 동안 라이브 스트림으로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라면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을 라이브 방송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제가 그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잘 맞아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eating 라면을 먹는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기술들을 써보면 처음 80%는 금방 가요.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이 젓가락의 사용이라든가 지나치게 또 라면이 크고 막 노른자가 3개가 막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구구절절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완결된 문장으로 얘기를 하죠. 뭐 she is eating 라면. 아니 또 이 컵에다 담아서 먹는 스킬을 또 터득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근데 점점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게 있는데 대충은 알아듣지만 정확하게 안 알아듣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명시를 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알아듣지만 왜 손으로 또 면을 먹고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쓰는 서비스에서 이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뭐 하나 버튼을 누르면 4가지의 다른 버전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이분이 가차라고 표현합니다. 가차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 그죠? 뽑기. 랜덤 뽑기. 일본어죠. 이분이 이제 그 가차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런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자가 가차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시가 안 되는 거의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합니다. 사용자가. 아, 제발, 제발 나와라. 네, 제발 내가 원하는 그림 나와라. 그죠? 지금 이미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썼는데도 뭔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시간의 노력 끝에 이 최종 이미지 요거를 이제 만들고 이분이 이제 우승을 외치면서 방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후속 콘텐츠를 만드셔서 김주호 교수님한테 메일이 왔어. 이거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써도 돼.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뭐 수업에서 한 번 쓸 줄 알았더니 이제 막 제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그랬더니 그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막 찾아가지고 이분한테 막 스크린샷을 보내주고 뭐 이제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좋은 서비스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연어를 통해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또 결과를 보고 이제 원하는 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존의 기술들에 비교해서는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도 많죠. 일단은 이제 예측이 안 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종이컵에 라면을 먹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컨트롤이 또 디테일하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I가 들어간 거의 모든 이런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다양한 사례들에서도 아마 금방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의 관건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얘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관건이고요. 당연히 이제 오픈AI 같은 회사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내놓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 같은 기술에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에 오픈AI에서 챗GPT 출시하기 전에 낸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약간 자기 반성이 있는 거죠. 이런 언어 모델들을 키우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도가 더 잘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직접 받아서 이 모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좀 더 맞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고, 그거를 이제 하는 기술이 요즘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RLHF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모델이 사람의 선호도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랭킹을 해요. 내 의도에 가장 잘 맞는 것은 뭐 2번이다, 3번이다. 랭킹을 하면 그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사람들의 선호를 학습하는 약간 레이어 하나를 얹습니다. 챗GPT 자체에 이런 걸 얹어서 이제 냈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하느냐? 케냐에 있는 분들이 1시간에 2불씩 받고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컨트롤넷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이미지 생성 쪽에서는 요즘 굉장히 또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이제 인풋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넣어줘도 되고, 막 그 사람들의 부위 데이터만 넣어줘도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찍고 이 부분만 새로 그려줘 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헤어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찝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제 챗GPT가 얼마나 이전에 비해 잘 되나 해서 그 라면 먹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이전보단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몇 군데 이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왼쪽으로 먹길래 오른쪽으로 바꿔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위에다가 그릇을 3개를 추가를 해봐라. 근데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이 아직은 또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람들이 챗GPT를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 답답해 하는가, 불만족을 느끼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실험 및 분석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07명의 사람들한테 이제 챗GPT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한테 실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달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불만족을 느꼈는지를 답을 해달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불만족의 양상이 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내용의 깊이라든가 새로움이 없다. 보면 이제 되게 그럴듯하고 막 구글을 쓰는데 막상 보면은 근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답을 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불만족들이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정확성의 문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각 현상의 경우에는 빈도는 이제 나머지에 비해 조금 낮았지만 이 불만족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투명하지 않다.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뭐 종교에 대한 걸 묻거나 뭐 정치에 대한 걸 물으면 나는 언어 모델로서 이런 걸 답할 수가 없다. 그죠? 그게 또 답답한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윤리적이지 않은 답을 줘서 답답한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저희가 보면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디테일들이 몇 슬라이드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자기의 의도를 시스템한테 명확하게 전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각적인 디자인 탐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을 그 결합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여기에선 이걸 따오고 여기에선 이걸 따와서 새로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생성형 AI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 아까 그런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만든 기법에서는 이런 시각적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크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의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어떤 주제들 혹은 물체들, 그 두 번째는 행동, 액션 같은 것들, 세 번째는 이 전반적인 테마나 무드, 네 번째는 이제 배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이제 여기서는 뭐 산타가 어떻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거는 이제 그 물체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종류의 것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각 이미지에서. 그래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물체는 어떤 게 있고, 액션은 어떤 게 있고, 테마는 어떤 게 있고, 배치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여러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제 AI를 통해 자동으로 뽑아주고, 사용자가 이제 거기서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문어가 나오는 거를 사용자가 원하고, 그다음에 뭐 분위기 측면에서는 좀 그런 뭐 환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한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요소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전체를 그냥 말로 하는 것 대비해서 원하는 것들이 그냥 딱딱딱 잡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미지 안에서 원하는 거를 좀 더 이제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재료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약간 넣고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다양한 이미지에서 이런 요소들을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원하는 것들을 뽑아서 그럼 이것들을 담은 뭔가를 좀 만들어 봐라 라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AI가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스케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후속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러면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이제 후속에 탐색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되게 고해상도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스케치를 주는 이유는 이제 그런 탐색을 더 돕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너무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러프한 수준의 결과물을 보면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둘러싼 이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디자이너들한테 맞는 인터랙션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이 말로 다 구구절절 써봤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 어떤 뭐 무드, 액션, 그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라는 의사결정을 저희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뭐 몇 가지 핵심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더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고 더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 서포트 인덱스라는 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 것이 그냥 정말 말로 다 쳐야 되는 그런 생성형 AI랑 비교를 했었는데 비슷한 숫자의 어떤 제너레이션을 하지만 저희 것을 했을 때 더 좀 다양한 의미를 갖는 디자인을 탐색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은 그런 사용자의 의도나 가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힌트 있으신가요? 그 디자인 툴에서 사용자는 디자이너로 생각을 하시는 개발되는 디자인 제작하기 위한
네. 그 사용자층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금 이 연구에 대해서. 네, 저희는 이제 좀 경험이 많지 않은 디자이너를 타겟으로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많은 디자이너들은 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아예 일반인들은 사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좀 그 노비스 디자이너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유독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 그 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아키텍처가 결국은 좀 인텐트를 좀 잘 언더스탠드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저 인텐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잘 수행했느냐 아니냐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서양 연구에서는 어떻게 유저 인텐트를 디자인하고 있는지. 네, 질문 주신 게 이제 인텐트를 제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다시 사람한테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저희가 뭐 관찰 스터디를 한다든가,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서베이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이제 인텐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도출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드레스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설계를 하고 그 어려움이 제대로 어드레스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설계를 해서 이게 이제 얼라인이 잘 되는지를 보는 식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에서 GPT라고 네네. 챗GPT를 활용한 본인의 챗봇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용자가 아키텍처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챗GPT를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너무 재밌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점점 더 이제 그런 뭐 플러그인의 형태나 그런 이제 사용자가 스스로 GPT를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피상적인 수준의 아키텍처를 입히는 것만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그냥 프롬프트로 예를 들면 그냥 롤플레잉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너는 뭐 내 글쓰기에 피드백을 날카롭게 주는 그런 걸 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꽤 잘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아키텍처는 그렇게 이제 사용자가 직접 뭐 간단한 수준의 어떤 프롬프팅을 하는 걸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아키텍처를 오늘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끝나고 또 다양한 그 논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다양한 사용자 그룹입니다. 아까 이제 사실 제가 그 RLHF 설명할 때 이 기술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그 평균의 사람을 가정하고 이런 기술들을 보통 만듭니다. 아까 이제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선호라는 게 되게 그냥 무난한 평균의 좀 무색무취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호가 보통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그 챗GPT가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서구 지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뭐 국내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는데 이제 최근 연구라서 아직 뭐 리거러스한 그 피어 리뷰를 거치지는 않은 연구인데 위키피디아가 범인이다.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큰 범인이다는 죄송합니다. 위키피디아가 큰 역할을 한다. 라는 파인딩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키피디아 안에 이제 영어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뭐 미국 위주의 관점이 많이 담겨 있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많은 위키피디아 콘텐츠가 영어에서부터 자동 번역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그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들이 더 퍼지는 거죠. 다양한 언어들로. 근데 그거를 통째로 머금고 학습을 한 언어 모델들이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가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링글이라는 회사하고 계속 이제 협업 연구도 하고 제가 안식년을 2022년에 했는데 저희가 하는 연구를 이제 가져가서 실제 상용화 제품까지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링글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어 학습 1대1 이렇게 튜터랑 학습자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화상 영어 이제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회사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일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그 세션을 뭐 40분, 20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면 이게 다 이제 녹취가 되죠.
녹취가 되면 그걸 이제 AI가 자동 분석해서 영어 실력을 이제 자동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비스를 저희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ASR이라고 하는 이 자동 음성 인식 기능이 잘 돼야 그 위에 진단이 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는데 일단 이게 잘 찍혀야 그 위에 무슨 진단도 하고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지만 완벽하지가 않죠, 이 기술이. 그리고 특히 원어민한테는 좀 더 괜찮은데, 그러니까 에러율입니다. 에러율이 8%라는 것은 100개의 단어를 전사를 했을 때, 트랜스크라이브를 했을 때 8개 정도가 오류가 난다. 인데 이게 학습자로 가면은 영어가 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가면 올라갑니다. 뭐 어느 정도로 올라갈까요? 얼마? 2배. 아, 그게 나와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한 3배 정도의 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보면 막 6배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주는 좀 함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AI도 못 알아듣는다. 사람도 영어 못하는 영어를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라는 건 결국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국식 영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같은 기술을 썼는데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에퀴티 측면에서 줄 수 있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단을 해서 학습자한테 팔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한 10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구에서. 그런데 다 비슷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하더라도 이 네이티브 스피커랑 넌 네이티브 스피커의 에러율을 비교해보면 평균이 거의 3배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현존하는 어떤 잘 나가는 음성인식 기술도 이런 저희 같은 넌 네이티브 스피커의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기계 번역의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환자들한테 기계 번역을 써서 다양한 언어의 배경의 사람들한테 인스트럭션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했을 때는 오류가 한 6%, 의미의 왜곡이 발생하는 게 6% 정도인데 아르메니아어라든가 페르시아어라든가 이런 언어들에서는 에러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아르메니아 계 가족인데 이 인스트럭션을 받고 과연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언어 처리 연구에서는 요즘 이제 low resource language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뭐냐면 이런 언어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리소스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텍스트들이 웹상에 많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위한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배우는 거죠, AI가. 네, 그래서 그런 로우 리소스 랭귀지를 타겟팅해서 또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젠더 쉐이즈라는 프로젝트이고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그런 흑인 여성을 잘 못 분간해내는 이제 그런 이슈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ASR 문제를 보고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 사람의 영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AI를 만들면 되겠다. 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될까? 과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액큐러시면 충분한가?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사람들은 이미 고정관념과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AI에 대한 인식도 다 이미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봤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랑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들이 이제 에러율을 똑같이 맞췄어요. 똑같이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AI를 더 탓을 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경우에 에러가 났을 때. 무슨 얘기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는 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음성 인식이 잘 안 되면
기술 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영어가 잘 안 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은 그 accuracy여도 그 인식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정확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심지어 같은 정확도여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면 기술 탓, 내가 하면 내 탓.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휴먼 AI 인터랙션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을 잘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또 인식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기술에 영향을 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을 봐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게 제가 봤던 연구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이건 뭐 직접적으로 이제 딱 AI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수술 로봇 수술이 요즘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수술실에.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도입됐을 때 모든 의사가 혜택을 보는가? 그죠?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그 사용자층 이제 의사도 많이 있죠. 전공의도 있고, 그러니까 레지던트. 요즘 또 우리나라에 되게 좀 이슈가 뭐 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면 옆에서 견습을 합니다. 그죠? 전공의들이 수년간의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 이제 외과의로 성장을 하는데, 로봇 수술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외과의들이 직접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오락하듯이 콘솔에서 수술을 합니다. 환자 몸에는 가지도 않아요. 그죠? 환자 몸은 로봇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병원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이 장비를 사면 수술도 빨라지고 수술 성과도 좋고 근데 레지던트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전공의들 필요가 없으니까 수술실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엔 좋은데 레지던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의 기회가 없어요. 견습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레지던트를 4년을 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고 영상에 의존을 하는 간접 학습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같은 기술이 들어오는데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그 그룹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AI 기술이 들어가더라도 non-native speaker, 뭐 native speaker, low resource language를 사용하는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AI 연구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을 하는 기술들을 보면 이 천장을 올리는 기술들이에요. 지금 뭐 ASR 기술이 기존의 5% 에러율이었는데 3으로 줄였다. 근데 이 30%를 줄이는 거는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숫자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30을 25로 줄였다. 그러면 아니 이미 최고 기술이 5까지 갔는데 25로 줄인 걸 뭘 지금 연구를 자랑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 위주가 아니라 누구한테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다르게 묻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문제를 다르게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의 이제 갭으로도 직결된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도권 측면에서는 또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코딩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처럼 이제 전산학부에서 막 학생들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챗GPT에 들어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과연 뭐 이런 막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가르치고 시험에서 막 문법을 정확하게 외워서 이거를 구사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죠? 챗GPT한테 뭐 이거 구현해 하면 그냥 정확하게 구현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게 웹 프로그래밍 상황에서 한번 해봤던 거는 그냥 입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이 부분을 찍고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Tone down this tex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의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것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그 중에 원하는 걸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 이 카이스트 웹사이트에서 카이스트를 딱 찍고 사용자가 이제 make this larger 이걸 크게 만들어줘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뭐 emphasize this text 이런 것처럼 강조하는 거는 사실 강조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추천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입코딩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런
자연 언어 처리하는 그 LLM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또 막 수백만 개의 그런 웹사이트 디자인들을 모아서 적절한 추천을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입코딩을 할 수 있는데 so what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더 잘하는가, 더 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인 스타일렛이라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대조군으로는 그 크롬 웹브라우저에 있는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막 원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을 입힐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의 태스크를 사람들한테 주고 이 before를 after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이런 걸 했는데요. 일단 희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더 잘했습니다. 예, 80%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로만으로도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했고 태스크도 35% 더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숫자의 어떤 그 변화를 줬지만 더 많은 것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런 건 좋았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이 연구를 리드했던 학생이 오더니 교수님 여기까지 좋았는데 조금 이상한 결과가 있다. 그러면서 꺾인 그래프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보통 이제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만든 거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했을 때 잘 안 되던 게 잘 되고 만족도가 올라가고 막 했는데 꺾여요. 근데 뭐가 꺾였냐면 사람들이 저희 시스템에서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지는 자기 효능감. 확신이에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인데 처음에 이 코딩이 잘 되다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근데 크롬은 별로 안 좋죠.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낮은데 사람들의 자기 효능감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나 이거 하나도 못했었는데 배워서 이걸 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 근데 이건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이 코딩이 돼서 너무 좋은데 계속 말만 해야 되니까 답답하다. 내가 들어가서 직접 고치고 싶고 내가 더 컨트롤을 가지고 싶은데 계속 말로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답답함이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또 이제 많은 생각에 저희가 겪고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감과 효능감이 상승한다. 그게 이제 공부의 본질이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교육 상황을 몇 개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래밍 교육하고 그 영어 에세이 쓰는 상황의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거대 AI가 들어오면서 무력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보면은 뭐 프로그래밍 과제 금방 하겠네, 뭐 에세이 과제 금방 할 수 있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현타가 옵니다. AI가 다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한 학기 동안 낑낑대며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럼 나의 설 자리는 뭐고? 나는 프로그래머로 뭐 취직을 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주기 위한 설계의 고려가 없고 그냥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더 잘하는 AI를 만들면 코딩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었다. 변호사 시험 사람보다 잘 본다. 뭐 수능을 잘 본다.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AI를 가지고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과연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못 풀던 문제를 AI의 도움으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술 위주의 기술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서 사람과 기술이 같이 했을 때 혹은 협업이 일어났을 때 과연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설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연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간축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인터랙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연구는 일회성의 어떤 결과만 봅니다. 챗GPT가 이걸 했을 때 잘 하더라. 근데 이거를 그래서 계속 썼을 때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런 그 시간축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이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관계가 꼭 그 연애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 막
서로 막 좋아가지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썼고 애정을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가 끝이 되면 서로 되게 냉랭해지는 예, 이런 이제 3단계의 관계로 이걸 표현한 그 카이스트 임윤경 교수님의 연구가 있고요.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도 결국 사람들과 AI의 인터랙션을 시간축으로 놓고 처음 사용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또 그 뭐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지속적인 사용에서 오는 어떤 효과입니다. 뭐 이제 그래머, 뭐 스펠 체크, 그 다음에 글쓰기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봤을 때 뭐 글을 잘 쓴다,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이런 연구들은 많지만 이거를 6개월 썼을 때 우리 아이의 글쓰기 실력은 어떻게 되지? 학생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입코딩으로만 프로그래밍을 하면 프로그래밍을 과연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의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과의존이 과연 나쁜가? 그죠? 평생 이 툴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열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몇몇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좀 개념화를 해봤습니다. 사람과 AI의 인터랙션을 시간축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위는 이제 과의존인데요. 이게 왜 의존이냐면 처음에는 AI를 별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 내 스킬도 높습니다. 내 능력치도 높은데 계속 툴을 더 쓰다 보니까 내 실력이 줄어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과의존을 하게 되면 내가 혼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까먹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 아마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캐폴딩은 이제 원래 이제 건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밑받 받쳐놓는 기둥 같은 거 그런 건데 이제 교육학에서 의미하는 스캐폴딩은 뭐냐면 임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알려주고 그러다가 점점 더 빼서 혼자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빠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다가 스캐폴딩을 위한 설계를 한다면 AI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좀 시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툴도 계속 같이 쓰면서 내 역량도 같이 올라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위한 다양한 우리가 연구라든가 설계라든가 평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터랙션 중심의 AI라는 이제 키워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AI를 그 사용자와 AI의 인터랙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AI 기술을 이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야가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의 경우에는 보통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못 봤던 거에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잘 그거를 예측하고 평가해내느냐, 수행해내느냐를 많이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많은 사례들은 이 모델의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둘이 약간은 관점이 다른 거죠.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악성 댓글을 탐지하는 AI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5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악성 댓글 같으세요? 물어봐서 다수결을 합니다. 3명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얘는 이제 레이블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AI가. 그러면 그런 비슷한 악성 댓글은 악성 댓글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정확도가 100%가 되는 거죠. 정답을 비슷하게 맞췄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 소수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묻혀줘도 되는 건가? 악성 댓글 같은 게 특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는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명을 그냥 다수결에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다수결로 3대2니까 3이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0.6대 0.4를 품은 채로 모델을 학습시켜보자. 0.4에 반론이 있었다라는 거를 안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봤더니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95% 악성 댓글 탐지
퍼포먼스를 가진 모델이 이렇게 모델을 학습하니까 73으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모델인데 우리가 정확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5점짜리가 73짜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모델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학회에 이제 억셉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 오해영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실하고 같이 했던 연구인데 문화별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미국 위주의 그런 답변들을 챗GPT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댓글을 보더라도 어떤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호주 같은 데서만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슬랭이라든가 뭐 특정 민족 비하 언어 이런 것들은 호주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라고 느끼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같은 댓글을 보더라도 문화권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표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연구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관점을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weird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white, 백인 위주의, 그다음에 educated, 교육을 잘 받고 industrialize,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rich, 부자이고 democratic, 민주화가 된 그런 사회의 가치들이 인터넷상에 혹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속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편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전적으로 달성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림은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모델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하이 레벨에서는 문화별로 다른 답을 보여주는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그럼 이제 한국 악성 댓글을 정말 잘 이해하는 그런 모델들은 한국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문화별로 또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챗GPT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화뿐 아니라 이게 이제 스펙트럼입니다. 완전히 이제 개인 레벨에서도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잘 이해해주는 모델, 그리고 우리 그룹, 커뮤니티. 그래서 이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단위가 되더라도 더 맞춤의 어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챗GPT의 성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RLHF의 경우에 한 가지 단점이 에버리지 사용자를 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선호를 모으긴 모으는데 선호가 모두가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의 선호와 이 사람의 선호와 미국에 있는 사람의 선호와 뭐 핀란드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선호가 다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라인먼트 리서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AI 얼라인먼트 연구에서 말하는 얼라인먼트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가치 체계와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 사이에 이 노선을 맞추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얼라인먼트가 지금은 평균적인 사람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밸류 얼라인먼트를 사람마다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연구는 정말 5일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그런 가치 체계를, 그래서 철학자들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 체계를 뽑아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LLM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두는지를 시스템이 캡처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 체계를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AI가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 체계가 이런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된 하나의 완성점이 아니라 그래프의 형태로 나의 가치 체계가 표현이 되고 그 가치 체계를 맞추어서 AI가 이제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AI의 성능 지표가 사람들의 가치와 의도를 정말 반영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검증해야 되는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또 카이스트 서민중 교수님 연구실하고 제가 또 참여했던 연구인데,
그래서 이런 LLM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이 뭐 변호사 시험에서 더 잘했다, 뭐 사람보다 요약을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얼라인먼트와 관련된 12가지 지표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과연 모델들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거는 얘가 과연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하고 하는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모델들의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또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들을 봤고요. 또 스탠포드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그런 그 생성형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체계들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바이어스, 뭐 톡시시티, 페어네스 이런 요소들을 이제 평가에 반영하는 지표 체계를 제안하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할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마다 원하는 지표가 다르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는 이 연구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예로 썼던 것은 그 아이들한테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누구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적절한 예시가 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이 전달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지표를 정의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자 라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데모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사람들이 체크하고 싶은 프롬프트고 오른쪽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학적 개념을 하는 그 AI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플 랭귀지를 쓰는 걸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표를 정의하는 거죠. 사용자가 직접. 아니, 그다음에 페이스풀네스. 이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사이트풀네스.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하고 오토 이벨리에이트를 누르면 이 지표를 활용해서 AI가 이 다양한 결과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낸 결과를 AI가 평가를 해서 뭐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를 줬을 때랑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줬을 때 비교를 하면서 이제 누가 이겼는지, 내가 정한 지표에서 어떤 그 결과가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이클이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와 그 평가 지표도 계속 수정이 되고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이제 계속 사이클로 돕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지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프롬프트 디자인도 같이 수정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공진화하는 그런 형태의 그 평가 체계를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 그런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3일 전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그건 이제 LG AI 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을 한 연구인데 LLM이 과연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환각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팩추얼한 것들이 필요할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좀 아이디에이션을 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건강한 환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LLM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그 영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방법론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 스케일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이제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랑 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이제 그 심리 측면에서 그런 스케일 밸리데이션하고 뭐 팩터 어널리시스하고 하는 되게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이런 스케일을 정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존의 LLM들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LLM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영감을 주는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부분 그 유용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컴플리트네스 별로 다양한 것들을 커버하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모델들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패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제 모델 관점에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연구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중요하고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성능이 올라갔는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데이터 센트릭한 AI의 경우에는 이런 모델들이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AI를 둘러싼 데이터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 양질의 데이터, 프로세싱이 잘 돼야 되고 또 MLOps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인터랙션 중심으로 AI를 또 보는 관점입니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휴먼 AI 인터랙션을 보면서 실질적인 실제 리얼 월드 태스크에서 과연 얼마나 가치를 주느냐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의 AI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기회이자 이제 어려움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나오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의 모델이 온갖 태스크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NLP 연구를 한다 그러면 요약 연구하는 사람, 뭐 생성 연구하는 사람, 뭐 피드백 주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 다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천하통일이 된 거죠. 네, 다른 모델 이제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걸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모델이 많이 단일화가 됐는데 인터랙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용 인터페이스와 헬스케어용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래밍용 인터페이스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AI가 천하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터랙션 양상은 계속 우리가 새롭게 고민하고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도랑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고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고려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주도권을 주면 굉장히 좋은 AI의 사용 경험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여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줌에서 Q&A 하실 분들은 여기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소통 내용들 관심이 많은 주제에서 아까 그 이벨 LLM 논문도 아카이브를 통해서 썼는데 사실 LLM의 그런 평가 결과를 LLM을 통해서 또다시 평가를 하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정말 어떤 프롬프트의 의도대로 평가를 한 게 맞는지, 그 평가 방법이 정말 좀 과학적인 평가가 맞는지에 대한 어떤 교차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과연 LLM이 이밸류에이터로서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좀 정교한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연구들에서 그런 LLM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스케일을 예를 들어 이제 전문가를 해서 평가를 하면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냥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동 평가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 전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10% 정도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가 평가를 한 다음에 LLM이 전문가랑 얼마나 그 인터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일치하는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꽤 높은 수준의 IRR이 달성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나머지 자동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앞으로도 열려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연구들이 이제 그런 보는 데이터들도 막 수백만 단위 데이터들이 기본으로 요즘 막 나오고 있고, 점점 더 연구들이 지금 그 덩치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휴먼 이밸류에이션만으로 가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열려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범대학에서 교육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 연구실에서도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리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도가 높아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결국 이것이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리젝을 당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이 더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휴먼 AI 인터랙션과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인터페이스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간의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런 복잡한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블랙박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이제 연구들이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데, 근데 이제 설명만 해준다고 해결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설명 가능성 연구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 1, 2년 전에 나온 연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델이 충분히 좋지가 않으면,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으면, 설명이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짜증을 내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열심히 해주는데 일을 못해요. 설명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스럽지 않은 애는 오히려 이제 짜증나는 거죠. 설명을 막 하는데 아니 할 거나 제대로 하고 설명을 해주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accuracy와 그 설명 가능성이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명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모델 관점에서의 설명은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태스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데 근데 그 다음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설명이 갖춰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단순히 이제 모델의 기술적인 것들을 잘 담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설명을 위한 고민들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사실 두 번째는 학생으로 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보면 각종 나셔널리티에 따라서 이제 어펜스하고 어펜스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HCI의 뭐 UX 쪽으로는 perpetual intermediates라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지만 사실 intermediates를 위해서 좀 optimize를 해가지고 그런 법칙을 어디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 가치랑은 조금 반대되는 살짝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그 관점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가치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펜던시와 스캐포딩의 차이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학생으로서 코딩 과제를 하다 보면 챗GPT를 진짜로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그걸 그냥 과제를 그냥 한 번만 사그리 하고 그리고 난 더 이상 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델이 둘 다 동시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태도랑 학생의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스캐포딩이 되는가, 디펜던시가 되는가, 컴페ten스가 되는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굵직한 질문을 두 개를 넣으셨는데 처음에 이제 개인화 측면은 사실 이제 그 HCI에서 그동안 뭐 논의도 굉장히 많고 고민도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당연히 이제 개인화가 되면 좋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글이라서 검색을 만들었는데 개인화된 검색 좋죠. 이 사람이 더 원하고 더 의도에 맞는 거를 같은 검색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개인화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거기서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나갔는지를 어떻게 이해할 거고 개인화가 됐는지 보려면 사실 그 개개인한테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그 작은 샘플만 평가를 해서 개인화가 정말 됐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80% 정도의 사람을 20%의 노력으로 만족시키는 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적은 리소스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그 다양성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일단 더 시장이 크고 일단 사용자가 더 많은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구호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트업들한테 뭐 갑자기 뭐 정부에서 규제처럼 뭐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고려해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거를 뭐 강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더 그 기술적인 접근과 그런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결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그냥 되게 윤리책에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툴들이 나와야 되고 프레임워크가 나와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양성이 달성되는 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기존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그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 개인의 태도가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족보 생각이 났는데, 족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족보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깊은 학습을 합니다. 기존의 샘플들을 보면서, 올해 출제 경향은 어떨 것 같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외우죠, 그냥. 네, 요거 나오면 답이 0이야.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제 교수님이 좀 꼬아서, 약간 변형을 해서 내면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학에서 전이 학습, 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은 게 나오면 맞출 수 있지만 숫자만 하나 바뀌어도 나는 못 푸는.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외부의 어떤 리소스는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태도나 마인드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근데 그걸 또 이제 무조건 개인한테만 전가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툴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교육 경험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의존을 하는 게 사실 너무 쉽거나, 그게 훨씬 더 뭐랄까요, 효율적인 선택이 돼버리면 사실 개인을 탓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인터랙션 설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뭐 시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숙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저 사용자 경험 있는 진짜 받아서 말로 코딩하는 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VUI를 연구하고 있어서 VUI로 조금 더 한성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더 많은 디렉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통제권이라든지 주도권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러블 AI를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VUI로 있으면 뭔가 터치나 조작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주도권이나 통제권을 주기 위해서 터치 조작 인터랙션이라든지 옵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필요감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스도 그렇고 입코딩도 그렇고, 결국에는 컨트롤이 어려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달리티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주워 담기가 힘들고 다시 고치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멀티모달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보이스 안에서도 그런 뭐 좀 더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그런 태스크마다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그 다른 요소들을 같이 보는 게 저도 현실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아까 이제 말로 스타일레이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음성으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음성만으로 이게 모든 게 다 선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인텐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파라미터들이랑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저희도 이제 그런 관심이 있는데 음성만으로 가능할지 얘기하신 것처럼 멀티모달 써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캐폴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거 할 때 스캐폴딩 접근이 엄청 유용한데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전문성을 가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기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음성으로 모든 걸 다 했을 때 그 스트레스들을 넘어가기 어려운 것들,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것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역시 이제 인텐트를 파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네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면서 뭐 HCI 안에도 그런 좀 뭐랄까 약간 학파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을 정말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제 하나의 모달리티로 정말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모달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그 스타일러 시스템에서도 이제 사용자가 여기서는 이제 웹사이트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찍는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원하는 부분을 찍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웹사이트가 떴는데 이건 뭐 로고도 아니고 로고 밑에 그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보이스에 잘 알려진 어려움 중에 하나가 레퍼런싱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서포트로 뭐 1, 2, 3 띄워준 다음에 3번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코어 인터랙션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데 그거를 굳이 사용자한테 보이스로 그 부담을 주기보다는 멀티모델로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더 태스크 자체가 좀 비주얼한 성격이 있을 때는 그거를 비주얼하게 풀어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디오 그 편집을 이제 또 멀티모델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비디오 원하는 부분 수정하는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게 하는 그 앞에 스터디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났죠. 예, 예. 뭐 워낙 이 부분 이렇게 돌려서 뭐 줌을 한 다음에 이펙트를 입힌다 이런데 이게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간단한 스케칭이라든가 뭐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사실 훨씬 더 명확한 인텐트가 잡힐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의 그냥 뭐 생각은 뭐라도 인텐트를 더 잘 잡아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스캐폴딩이나 이런 것들이랑 당연히 연관이 많이 되고 그렇게 이제 약간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인지과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이고 저도 AI 평가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신 플라스크나 아니면은 그 인스파이레이셔널 LLM 뭐 이런 이제 평가 연구에서 이런 다면적인 그래프가 나오려면 기존의 어떤 테스트 오리엔티드 된 그 컨벤셔널한 그 벤치마크들은 사실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뉴로사이코로지컬 툴을 가지고 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좀 사람을 평가하던 기준을 좀 LLM에 적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면 컨시스턴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어디서 가져오는가? 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이제 하시고 싶은 평가의 맞춰서 만드신다? 그러면은 그 정당성은 어떻게 가져오시는가? 이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딱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스퍼레이션 관련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연구의 특성상 그런 막 되게 하드코어한 NLP나 AI 연구도 보면서 정말 좀 사회과학 연구도 좀 이제 교육 연구를 많이 해서 교육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 AI 연구들의 평가가 느끼시겠지만 엉망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해준다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N도 너무 작고 막 심지어 뭐 LLM이 자동으로 평가를 해놓고 막 이거를 됐다고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사회학 성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 엄정성인 거죠. 근데 또 이제 AI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거 해가지고 기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스케일 개발하는데 1년을 써가지고 그거 할 게 없다 지금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미 지금 막 피해를 보고 있다. 그거 하려면 빨리 벤치마크 만들어서 빨리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좀 텐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근데 이 연구에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중간선을 좀 잘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기존의 뭐 그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의 그런 뭐 창의성이나 그런 영감과 관련된 리터처 서베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용된 그 아이템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 리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학에서 평가하시는 분들 또 사이코메트릭 이밸리에이션 하는 분들 그다음에 AI 전문가 평가 연구하는 분들까지 이제 거쳐서 그런 이제 그거를 하고 또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검증하고 실제 또 스몰 스케일에 돌려서 밸리데이션을 한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27개의 이제 이거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찌푸려지지는 않는 정도. 네, 여전히 이제 애는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커멘트를 저희가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 니네 뭐 LLM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정도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게 좀 더 수월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과학 프랙티스가 이 좋은 AI 연구랑 만날 수 있기가 더 수월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너무 빨리 해야 되고 뭐 내놔야 되고 여기 또 원하는 그 스탠다드가 높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출 수 있기 위해서 협업의 체계도 중요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길을 좀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유아용 인터랙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유아는 아마 노인같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AI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금융 모델보다는 정확도나 이런 부분도 높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HCI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특정 뭐 유아가 됐든 노인이 됐든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AI 개발을 할 때 정확도와 바닥과 이 갭을 줄이는 그것 중에서 좀 더 뭐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인지 묻지 말고 그 특정 연령층에 대한 AI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이 HCI 분야에서 좀 부드러지게 보는 부분이 있는지 네, 뭐 유아라든가 아니면 그런 노년층들을 위한 설계는 굉장히 자체로 새로운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는 이제 노년층이 그런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거기서 이제 AI랑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면은 그 비디오 플레이하는 방식 같은 걸 저희가 로그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냥 영상을 틀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보면은 막 돌리고 건너뛰고 막 그런 넌 리니어한 패턴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뭔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재시청의 비율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면 어떤 식으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설계해야 하는가. 예. 그럼 이제 저희가 했을 땐 또 막 이게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였어요. 막 이런 이제 인터뷰 했을 때 그런 거 나오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거는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복잡한 아까 그런 과학적 개념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그 보이스 에이전트가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관건이 됐던 게 이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게 어른 관점에서 설계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도 자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영어 교육 관점에서 그런 넌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애초에 그 위에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막 직관적인 사용자 그걸 하더라도 거의 경험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ASR 말씀드렸던 거에서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것들을 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한국인의 영어를 더 잘 알아듣는 ASR을 만드는 연구를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까 그 링글의 그 한국인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그런 오류 패턴 같은 것들을 모델링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모델 학습을 했더니 그 원어민 영어는 비슷하게 알아들으면서 한국인 영어는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연구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저희가 맡은 부분이 사실 그 영유아가 5에서 7세예요. 아, 네. 지금 저희도 ASR을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한 80이 그러니까 90%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선에서 지금 어떤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되는데 혹시 ASR 하실 때 그 연령대쯤 뭐 하시는 연구가 있나요? 그 연령층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했던 방법론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세에서 7세의 음성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오류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보고 그 패턴을 이제 어드레스할 수 있는 좀 파인 튜닝 같은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많이 담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켰을 때 ASR의 성능이 올라가는지 본다든가 그런 접근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연구소 연구실 학생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은 이벨리에이션을 좀 대충 한다거나 그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컨트리뷰션이 다른 곳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약간 대충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는 질문이 약간 스타일에 맞게 발음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게 3D 스케치를 만들어서 씬을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컨트롤러빌리티가 이제 극대화된 이제 랭귀지랑 완전 방대된 그런 모달리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휴먼 이밸류에이션 말고 혹시 좀 더 오토매틱한 그런 이밸류에이션을 혹시 스타일렛에서도 시도해 보신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그런 이제 당연히 뭐 그런 그 결과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도 있지만 과정을 트래킹하는 부분도 취재 연구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인터랙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툴을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해서 이 사람이 썼는가 그런 패턴들을 또 보게 되면 이제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 그다음에 잘 안 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패턴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인터랙션 패턴을 좀 많이 로깅을 해서 분석을 하고 패턴을 나눠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음악과학 기술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GPT-4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썼을 때 각각이 아까 뭐 노인이나 아동통처럼 사용자 그룹이 있잖아요. 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아키텍처 설계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같이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잘 설계가 되어도 부족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제 의도랑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이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 가능성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델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키텍처가 정교하게 설계가 되고 평가 체계가 있어도 그러면 이제 평가가 잘 안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런 모델이랑 좀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이 됐는데 그 채팅에 그 질문 써주신 분 한 분만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면 그 커스터미제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파인 튜닝된 AI가 서로 다른 규범적인 가치를 갖고 그 어떤 리스폰스를 내게 되면 우리가 공공선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통념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가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랑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프랙티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김영희 씨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이제 장점은 기존 모델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가치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담아낸다라는 것인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꼭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밸류를 잘 잡아내는 방향도 있겠지만 역으로 잡아내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으로 뾰족하게 그 밸류라는 것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모든 방향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답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드레일을 잘 치고 해서 제대로 된 방향,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잘 이끌 수 있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과제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김주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